자, 부동산의 특성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질 나타내는 표현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속성도 있고 특성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가 속성 그러면 본질적 성질을 말합니다. 상대적 개념이 아니야. 여러분, 인간의 속성은 욕심이 많다, 적다? 많다. 그런 것은 다른 거하고 비교하지 않고 그 본질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부동산 어떻게 해요? 부동산은 자연이다, 위치다, 공간이다, 환경이다 이런 것은 다른 것과 비교한 게 아니라 그 자체의 성질이죠. 이런 것들 이제 속성이라 그래요. 이런 것들은 속성. 그래서 발로에가 이제 그걸 이야기한 적이 있고 썩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특성이야. 그럼 특성이라 했을 때는 구별되는 성질입니다. 독특한 성질이에요. 부동산의 특성, 그럼 부동산이 가지는 동산에 비해 가지는 독특한 성질을 말해요. 우리 부동산 대표가 토지하고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번 보면요. 토지하고 건물 이렇게 했을 때 토지에는 자연적 특성, 인문적 특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선천적이고 불변적인 것이 뭘까요? 맞습니다. 후천적이고 가변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건물은 본래부터 있어서 인간이 만들었어요? 따라서 자연적 특성이나 말할 리가 없죠?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토지 자연적 특성 하나 먼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인데요. 부동성. 토지는 위치의 고정성. 물리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자, 옮길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강원도 동막골 토지를 강남으로 옮기면 흙치워라 그래요. 그 위치가 바뀐 게 아니야. 네. 그 다음에 영속성. 토지는 불개성, 비파괴성 영원히 존재한답니다. 예외가 있을까요? 그럼 포락지는 뭐예요? 지방이 절토되어 무너져서 하천이나 강으로 변했어요. 사라진 게 아니에요. 대답해요. 부동산은 매창 공간? 그 공간으로서 토지는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수면 밑으로 가라앉은 거지 토지가 사라졌다 보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 토지의 구성물인 토양이 유실된 거지 토지가 없어졌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잘못 이해하시면 안 돼. 토지 구성물이 일부 물이 침범한 거지 바뀐 거 아니에요. 토지는 물리적으로 만들 수 없어요. 부증성, 생산이 불가능합니다. 예외 없을까요? 여기 새만금 사업, 간축 사업은 뭐예요? 용도 변경이야. 원래 수면 아래에 있던 토지를 수면 위로 용도를 바꾼 거야. 물리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동일한 토지 없어요. 내가 22번지 토지를 가지고 있다. 지구상의 유일한 토지입니다. 이 토지와 같은 토지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인접해 있습니다. 인접성. 자, 인접성은 이 부동성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적재성, 가경성, 배양성, 지력성, 출제된 적 없성. 자, 인문적 특성. 우리 병합 분할 가능성. 같은 정도로 병합하거나 서로 다른 정도 분할. 토지가 그랬어요? 인간이 그랬어요? 토지가 스스로 그런 거 아니죠? 그럼 용도가 다양해진다? 알았어? 물리적 절대 위치 이건 바뀌지 않았으나 주변 여건은 달라지는 경우를 위치의 가변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위치가 변했다는 것은 여러분이 평소에 많이 쓰는 거예요. 내가 공직에서 시험에 합격하면 사회적 위치가 달라지잖아?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위치는 인문적 또는 상대적 위치를 말합니다. 인문적, 상대적 위치. 그래서 인문적 그러면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를 말해요. 이거 말고 뭐 지역성, 뭐 국토성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건물은 말이죠. 여기 봐봐요. 여기 부동성, 여기 이동 가능성. 이동식 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이동식 토지는 없죠? 이동식 주택이 있다니까. 여기는요, 영속성, 비영속성. 여기는 부증성, 생산 가능성. 개별성, 여기는 동질 가능성. 인접성 대신 여기는 토지와의 일체성. 토지와의 일체성 또는 부속성, 종속성 뭐 이런 표현 쓰죠. 이것도 출제된 적 없성. 출제 안 됩니다. 다른 거 내기도 바빠. 네? 자, 제가 이제부터 지금 판사 내용을 이제 하나씩 설명할 텐데 거기서 파생된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5월달에 처음 공부하신 분은 좀 어려울 수 있다.
근데 여기서 나중에 다 알게 되는 내용이 미리 좀 나온 것도 몇 개 있어요. 최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말씀드릴 테니까 이해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자, 먼저 부동성 봅니다. 부동성. 위치의 고정성에 동사과 구별되는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기에 동사는 움직이는데 부동사는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어떻게 했어요? 내 것이라는 표시를 어떻게 해요? 그 토지 위에다가 막 배설물로 표시하고 그래요? 등기해야지. 그러니까 권리 공시가 달라지는 거죠. 권리의 동시 다름. 공시 다름. 진열이 안 돼요. 그래서 진열이. 그러다 보니까 들어봅니다. 우리 무슨 저기지 모래내 시장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기 물건도 진열해서 팔고 있죠. 뭐 남부시장이다. 그러면 그러니까 동종 유사한 상품을 진열해서 판매하는 장소 이런 것을 구체적 시행을 한다면 이 토지는 그걸 진열해서 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토지를 사왔다 그러는 것은 토지를 짊어지고 온 게 아니고 소유권 이전을 받고 동시 이행해서 대금 치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서로?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시장을 우리가 추상적 시장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구체시장 주장은 이 다음에 저 어디 안정근 교수가 주장을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시장론에서.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지역별 부분 시장이라는 표현인데요. 자, 시장을 여러 기준으로 부분 시장을 나눌 수가 있어요. 서브마켓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만 용도별로, 지역별로, 뭐 규모별로, 가격별로 막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이 지역별 부분 시장을 특별히 뭐라 그러냐면 국지적 시장이라고 그래요. 특정 지역에 국한돼서 시장이 존재한다 해서 국제시장.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동산 활동이 국지화돼요. 무슨 화? 국지화. 그러니까 국지란 말을 되게 좋아합니다. 되게 좋아해. 그래서 부도 활동을, 부도 현상을 국제시킬 경향이 있더라. 그 다음에 담보가치의 안정성을 가져옵니다. 안정성. 집에 가면 말이죠. 제가 가지고 있는 토지 건물보다 가치가 높은 분이 한 분 계셔요. 응? 아니 그분이. 그래서 돈이 필요해서 그분을 손을 붙잡고 지점장을 찾아서 대출해달라면 해줘야 안 해줘요? 움직인다고. 목에다가 개줄 달듯이 감시도 안 된다고. 물론 사람이니까 안 되지만. 안 그렇습니까? 아니 이건 어때요? 지점장이 어제 담보대출 해주고 다음날 출근해가지고 토지 자리 있나 보러 갈 필요 있어요? 맞습니까? 조세의 세원이 됩니다. 규제와 통제 대상이 됩니다. 도망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금 안 내고 도망다니는 차가 대포차야. 대포차에 있어도 대포 토지는 없어. 도망을 갈 수가 없어. 개발을 제한한다고 해서 파서 옮길 수도 없어. 맞습니까? 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딱 토지를 이용하면 어떻게 돼요? 이용 방식이나 입지 선정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한번 딱 선택해 버리면 쉽게 바꿀 수가 없다. 맞죠? 아, 지적도로는 갑순이 토지가 아주 넓다고 생각하고 계약을 했는데 현장에 가봤더니 법지라는 거 아닙니까? 경사면을 이루어서 옹벽을 설치하는 법지. 아까 보셨어요, 법지? 지적 공부에 나와 있는데 현장에 가봤더니 포락지라는 거 아니에요? 포락지.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이 부동산을 움직일 수 없으니까 현장에 가야 돼. 현장에 임하는 것을 임장 활동이라고. 현장에는 통제 불가능한 요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그래서 결국은 정보 활동이나 임장 활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 중요한 건 거의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따가 인접성과 연계되어 지역 분석이 필요하다. 지역 분석 필요. 자, 왜 이런 표현을 쓸까요? 지역 분석이라는 표현을. 내 토지를 움직일 수 없죠? 어느 지역 내에 존재한다니까? 그럼 그 지역이 어디냐가 중요해. 강남이냐 강원도냐.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역 상태를 봐야 돼. 가치가 달라지거든. 영속성, 불개성, 비파괴성.
여러분, 일회용 종이컵은 미래가 뭐예요? 일회용이니까 쓰레기죠? 그러니까 우리 종이컵을 이거 가치가 어떻게 돼요? 그럼 뭐 이걸 가지고 앞으로 뭔가 이익을 얻을 수 이런 생각 안 해. 코팅된 종이를 얼마나 썼느냐, 인건비 얼마 들어가서 전기료 이런 거 따지고 가치를 판단한다고. 맞습니까? 그런데 이 토지는 원래부터 있었지만 만들 수도 없지만 앞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얼마나 될까, 이게 더 중요해. 내가 이 토지를 사게 되면 이 토지부터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얼마나 될까. 앞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많을 토지 같으면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이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미래가 있을 것 같은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죠? 앞으로 미래가 없어 쟤는. 그럼 걔하고 왜 친하게 지내? 친하게 지낼 이유가 없지. 미래가 있고 비전이 있는 사람하고 친하고 싶어 하지. 안 그래요? 그럼 인지상정이요. 다 그래 다. 맞죠? 현재 가치를 높게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이 부동산이 앞으로 수익을 얼마나 얻을 수 있을까? 이 수익이 미래 수익입니다. 예? 앞으로 미래 수익을 많이 얻을 수 있는 부동산일수록 가치는 높다라고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완벽한 게 토지야. 왜? 미래가 영원하니까. 사라지지 않으니까. 그죠? 이해하시겠어요? 하루살이 미래는 뭐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보고 뭐 판단할 수가 없어. 미래가 없으면 그 말을 할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토지 쓰는 걸 직접법이라고 그래요. 직접법. 요것은 6월 달에 해드립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요약집 있지 않습니까? 정리를 잘 해드릴게. 응? 기본서가 너무 뭘 많이 빼먹어가지고 시험을 보기 좀 힘들어. 그래서 조금 더 그렇게 해더라고. 재밌죠?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토지를 한번 쓰고 버리는 거예요? 영원히 쓰는 거예요? 장기적 배려가 필요합니다. 장기적 배려. 당연하지. 장기적 배려가 필요한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봐요. 한 번 쓰고 버릴 것 같으면 장기적 배려를 할 필요가 없어. 근데 이걸 앞으로 영원히 써야 하니까 이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야, 이걸 개발만 할 게 아니라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녹지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 개발을 좀 제한할 필요도 있겠다. 내가 환경오염을 시켜버리면 우리 미래 세대가 쓸 토지가 어떻게 되냐, 이런 생각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용도 말고 또 이런 용도로 한번 바꿔볼까, 이런 생각도 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물리적으로 마음에 훼손되는 게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리적 감가가 안 돼. 물리적으로 가치가 감해지는 현상이 있다 없다? 없다. 감가가 가치를 감하는 걸 말해요. 감가가 없다. 그러니까 이걸 쓸 수가 없다.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자, 여기서 이제 키워드가 사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돼요. 재생산이라는 말이. 생산이 아니라 재생산이죠. 자, 생산하고 재생산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자, 봐요. 재생산이라는 말을 쓰려면 원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놈이 사라져야 돼. 그리고 다시 만들어야 돼. 그게 재생산이에요. 근데 토지는 원래 있었으나 사라져야 안 사라져요? 소모가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재생산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 이걸 보고 부증성 그러면 안 돼요. 부증성은 생산이 불가능한 거고, 이게 뭐예요? 재생산이에요, 재생산. 소모를 전혀 재생산 쓸 수 없다.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소유와 이용의 이익이 또는 사용 이익이 분리가 가능해요. 이 구분이 가능합니다. 구분 가능. 무슨 말이에요? 토지 소유권 내가 가지고 있는데 용의 물권 들어봤어요? 빌려줄 수가 있죠? 네, 빌려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대차 시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임대료, 임료를 발생케 합니다. 빌려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토지 빌려줘도 원본이 거의 되돌아와요. 여러분, 저기요, 일회용 종이컵 좀 빌려주세요. 모순이야. 그래서 종이컵 빌려서 쓰고 루즈 다 묻혀서 잘 썼습니다. 그리고 돌려줘? 말이 안 되지. 이해하셨어요? 토지는 안 사라지고 할 수 있다니까. 재밌죠? 여러분, 우리 부동산 투자는 무슨 사업 한다 그랬어요? 임대사업, 임대사업. 그럼 임대사업은 월 단위 또는 연 단위로 임대 수입이 들어오겠죠?
맞습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 월급여 받는 거 이런 것도 다 소득이라 불러요. 인컴 게인스. 기간 단위별로 어떤 노력, 운영에 따라 들어온 이런 것들을 뭐라 그래요? 소득 이득이라 그래요. 그런데 토지를 1억에 사서 1억 5천에 되팔았어요. 그럼 양도 차익 5천만 원이죠. 이 5천만 원 내가 노력해서 본 게 아니야. 돈이 돈을 벌어다 준 거지. 이걸 캐피탈 게인, 자본이득 그래요. 뭐라 불러요? 자본이득. 그러니까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소득이득이죠. 소득이득.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얻습니다. 소득이 대표적인 게 뭐예요? 임대수익 같은 거예요. 자본이득은 양도 차익 같은 거, 시세 차익. 부동산 사라지지 않으니까 장기 투자의 대상이 되는 건 당연하고요. 봐봐요. 임대수익 한 번만 얻는 게 아니라 이 토지는 영원히 존재하니까 영원히 받을 수 있죠. 안정적으로 매달 따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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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온단 말이야. 투자 대상이 안정성을 갖는다. 투자 대상으로서 안정성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담보 가치의 안전성. 이거 좀 어려워 여러분한테는. 담보 가치 안전성. 자 봐요. 이 안정은 뭐 일정하다 뭐 이런 의미로서 강해요. 근데 이건 그게 아니야. 여기서는 안전이야. 왜 이런 말을 썼을까? 원본 회수 가능성. 원본 또는 원금 회수 가능성. 원본이 사라지지 않죠? 여러분 투자했을 때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원금을 회수할 수는 있느냐 이 말이야. 그죠? 적어도 원금 손실이 없어야지. 그래서 그겁니다. 이거 깊어요 여러분들 조금.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안정을 가지게 되면 안전이 될 수도 있고 그래요. 안전은 또 안정을 가져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이런 구분해서 쓰는 거. 그 다음에 뭐 이거 하나 하죠 뭐. 가격 하락에 대해 공급의 감소가 탄력적이지 못하다. 탄력적이지 못하다 다른 말로 말하냐면 비탄력적 그 말이에요. 비탄력적. 탄력성이라는 걸 이 다음에 배우게 될 텐데요. 결과가 양의 변화율입니다. 양이 얼마나 변하느냐. 어떤 원인에 따라 양 변화가 많이 되면 뭐라 그래요? 탄력적. 양 변화 적게 되면 비탄력적 그래요. 이건 조금 이따 설명합니다. 조금 이따가. 자, 분석 들어갑니다. 생산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생산비가 얼마 들었다. 생산비 법칙을 언급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물리적 공곡선이 수직선이 됩니다. 다시 우리 물리적 공급하고 경제적 공급을 나눕니다. 용도 전환을 통해서 뭔가 늘리게 되면 경제적 공급이라 그래요. 늘긴 늘었으니까. 농지를 택지로 바꿨다. 그럼 택지 양은 늘어난 것처럼 보이죠. 용도 전환을 통한 경제 활동에 따라 양을 늘린 거라 해서 뭐라 그래? 경제적 공급. 물리적으로 그 자체를 늘린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토지를 물리적으로 만들 수가 없어. 그래서 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지금 그래프를 아직 이제 안 배웠다 전제하고요. 이렇게 보죠. 중고등학교 때 이런 좌표 같은 걸 본 적이 있어요. 그죠? 본 적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가격, 여기 이제 양을 이렇게 표시할게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량은 한정되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양을 늘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뭐예요? 부증성이에요. 양을 늘릴 수 없다는 게 부증성. 근데 이렇게 해보자고요. 평당 가격이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됐다가 만약에 값이 비싸졌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이 토지를 만들 수 있다면 저 높은 가격에 더 많이 만들어서 공급하면 좋을 텐데 불가능합니다. 양이 늘질 않고 가격만 비싸진다는 거예요. 그럼 요점에서 요점으로 변하게 되고 연결해보면 수직선이 돼요. 이게 토지의 물리적 공곡선이에요. 가격 상승에 대해서 양을 늘릴 수 없다. 이해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농부들이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면 막걸리 한 병 마시고 그냥 농산물 막 갈아 퍼버린 거 보셨죠? 그 인건비가 더 드니까 차라리 그걸 비료처럼 거름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갈아 엎은 거.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번에 내 토지를 샀는데 세상에 정부가 내 토지를 갑자기 개발을 제한해 버립니다. 열받아가지고 막걸리 한 병 마시고 트랙터로 갈아 퍼버렸어. 그래서 토지가 없어졌죠? 안 없어져? 그렇지. 가격 하락에 대해서 양을 줄일 수 없다야. 그게 이겁니다. 가격의 하락에 대해서 공급의 감소가 탄력적이지 못하다가 그 말이야. 양을 줄일 수 없다가 뭐예요? 영속성, 줄지 않는다. 늘지도 않는다. 부증성 이런. 이 그림 가지고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이번에 우리 그 마스크는 한정되어 있는데 이걸 찾는 사람이 많아지자 마스크 가격이 어떻게 됐습니까? 폭등했죠. 토지도 그런 성격이 있어요. 양이 한정되어 있는데 토지를 찾는 사람이 많아지면 비쌀 수밖에 어때? 비쌀 수밖에. 그러니까 이거 누구끼리 경쟁한 거예요? 사는 사람끼리. 이것을 수요자 경쟁 가격이라고 해요. 수요자 가격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요. 수요자 경쟁 가격 성격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나치게 높아지는 가격 현상을 직가구라 그래요. 토지 가격이 막 지나치게 비싸진다니까. 그럼 이건 바람직한 가격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써요. 균형 가격 성립이 어렵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균형 가격 성립 어렵다. 성립이 쉽게 되지 않는다. 어렵다. 바람직한 가격에서 괴리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강남 땅값 비싸요. 평당 1억 주고 샀다니까. 그래가지고 감자 심어요. 그럼 돼야 안 돼요? 여러분 그 소나 뭐 이런 걸 키울 때 방목에서 키운다 그러죠? 이렇게 펼쳐서 이렇게 이용하는 것을 조방적이라고 그래요. 거칠 줄 쓰고 거칠고 면밀하지 못하게 이용하는 것을 조방적 이용이라고 그래. 그러면서 농지나 목장이나 운영할 때 그러는 거지. 강남의 토지는 땅값이 얼마인데 그 위에다가 건물 높이 쌓아야 되겠죠. 이렇게 모아서 뭉뚱거리는 이용을 집약적 이용이라 합니다. 무슨 이용? 집약적. 그래야 본전 뽑을 수 있어요. 본전. 그래서 다섯 번째 집약적 이용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우리 바람직한 이용을 이렇게 표현해요. 다섯 글자로. 최유효 이용. 부자 되는 이용입니다. 그렇게 아세요. 최유효 이용. 봐봐요. 효과가 이때 최고로 이용하자 이 말이에요. 잘 이용하는 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하나만 더 하죠. 토지 공개념이라는 게 있어요. 토지 공개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이 공개념 할 때 이 공짜를 보니까 국공유로 다 바꾸는 거 아니냐 소유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언론들이 그러니까 사기치는 거예요. 아니 일반인들이 좀 그렇게 말하면 좀 그렇죠. 무지몽매하다고. 아 근데 토지 공개념을 공산주의로 바꾸는 거라고 이렇게 말하는 기자들이 있어요.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 자 봐요. 내가 가지고 이 토지는 사유기준의 국토 일부 맞습니까? 여러분 일제 강점기 때 내 땅 있어요? 일본 땅이지? 그게 내 땅이에요. 그게. 내가 일본 사람이 아니라 내 거 아니지. 그러니까 나라를 잃으면 내 땅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KTX 지나가야 돼. 그래 갑순이 너 토지 맞는데 너 소유권 인정할게. 그러나 KTX가 너 토지 위를 지나가지 않으면 이게 가야 돼 이렇게. 그게 KTX야? 완행 열차지? 안 되죠? 네, 그래서 수용을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야. 그래 너 소유권 인정하지만 절대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절대적 권리까지는 보지는 않는다. 상대적 권리로 보겠다 그 말이야. 알겠습니까? 무슨 권리? 상대적 권리. 전부 다 국유화 공산주의 하겠다 그 뜻이 아니에요. 이해하셨죠? 그 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개별성. 개별성. 동일한 토지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를 봐봐요. 저분하고 이분하고 둘을 비교해봐. 둘 다 기분 나빠. 감히 누구를 비교해? 안 그래요? 봐봐 나는 머리 색깔이 달라. 응? 안 그래? 나는 안경 썼어. 안경 얼마짜리인 줄 알아? 티타늄이야. 막 그러면서. 응? 여러분, 우리가 여기 봐보면 개성. 그걸 개성이라 그래, 개성. 개성은 비교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개별성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걸 의미하는데 여러분이 착각하는 게 서로 다르면 비교가 쉽다고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비교란 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비교가 어렵다 이 말에 여기 비교에다 밑줄 긋고 꼭 적어야 될 게 있어요.
비교는 뭐냐? 공통점 찾기야. 비교는 공통점 찾기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차이점 찾기라고 알고 있죠? 아닙니다. 비교는 공통점 찾기입니다. 너무 다르면 공통점이 있다 없다? 없다. 조심하세요. 대조가 차이점을 찾는 거예요. 대조가. 대조는 적지 마요. 하나 알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둘 다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헷갈리니까 어떻게 하냐면 개성이라 기억하세요. 개성. 개별성 그럼 뭐라고 얘기하고요? 개성. 개성은 비교 쉽다 어렵다? 어렵다. 이렇게 기억을 딱 하세요. 입력을. 이게 제일 헷갈립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감정평가에서 이런 방법이 있어요. 내 아파트가 얼마예요? 궁금해요? 이렇게 질문하면 자, 감정평가사들이 되게 뭘 많이 쓰냐면 그 아파트하고 비슷한 아파트가 얼마에 팔렸는지 그걸 가지고 사례를 이렇게 봐가지고 비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 내 아파트가 얼마인지 궁금하면 중개사무소 가잖아요. 내 아파트가 평수도 같고 비슷한 놈. 그걸 비교라 그래요. 공통성을 갖는 놈. 그거 얼마예요? 얼마에 거래돼요? 그럼 자기 아파트까지 대충 알 수 있다면. 요걸 말이죠. 감정평가에서 비교 방식이라 그래요. 무슨 방식? 비교 방식. 특히 이제 거래 사례, 실제로 사고 팔리는 이 거래 사례를 가지고 하는 것을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고 하는데 아파트 같은 건 괜찮은데 토지가 문제예요. 여러분, 건물하고 토지가 함께 거래되면 용도가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비슷한 걸 찾기가 용이한데 딱 토지만 이렇게 하면 상당히 난감합니다. 차이가 너무 커. 토지만 이렇게 하면. 사례를 구해가지고 저게 100m 떨어진 토지가 평당 500만 원 거래됐으니까 내 것도 평당 500만 원. 아, 이거 너무 차이 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럼 토지 평가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비교가 어려워요, 비교가. 그래서 감정평가사들이 토지 평가 의뢰를 받게 되면 평가하기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런 감정평가사를 어여삐 여기사 표준지 공시지가를 내려주셨다. 이제 웃기지도 않아? 응? 뭘 내려줬다고? 표준지 공시지가. 그럼 이 표준지가 뭐냐? 자, 그 토지가 있는 인근 지역별로 대표 토지가 선정돼 있어요. 기준이 한 4가지 있습니다. 대표성, 중요성, 안정성, 확정성 뭐 그런 게 있는데 이건 이 다음에 6월달에 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그 토지의 제곱미터 가격을 딱 공시를 해놔요. 매년 2월 말쯤에 공시를 합니다. 그럼 감평사가 이 토지 평가를 의뢰받게 되면 저 표준지 가격하고 표준지하고 지금 이 토지하고 비교를 해. 이렇게 이제 비교 대상이 생긴 거야. 이보다 못하냐 우월하냐 이걸 따져서 평가를 해주는 겁니다. 그게 공시지가 기준법이라고 해요. 뭐라 한다? 공시지가 기준법.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토지평가는 공시지가 기준법을 적용하되 그 토지하고 거의 흡사한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다면 그걸로 평가해야 합니다. 그때는 거래 사례가 좋은 게 있으니까. 오케이? 예, 그러나 원칙은 뭘로 하고? 공시지가 기준법. 그럼 정부가 표준지 선정해서 표준지 공시가를 지금 공시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표준지 선정을 하려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하고는 있는데 어렵다 이 말이야. 잘 모르겠다고? 여기서 가장 표준이 되는 수험생을 투표해서 뽑습니다. 다 잘났어 다. 안 돼. 표준지 선정 쉽다 어렵다? 그 말입니다. 학원이 있는데 비교가 어렵기 때문에 학원이 있는데 어렵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다음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일물일가의 법칙.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하기 힘들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동일 물건이라면 동일 가격 그 말이에요. 한자는 알 필요 없어요. 동일 가격. 동일 물건이라면 동일 가격. 여러분 봐봐요. 이거하고 지금 분필만 다르지 거의 동일한 물건 아닙니까? 여기 10,000원이면 이거 얼마예요? 10,000원. 그래 그렇게 하지. 근데 토지는 그렇게 안 된다니까. 개별성이 강하니까 평가가 쉽지가 않아. 지금 이해됩니까? 그리고 동일한 게 없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동일한 게 없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대신할 수 있는 걸 찾기 힘들어. 요거 거의 요거 없으면 이거 대신 쓸 수도 있는데 토지는 그렇게 안 돼. 그래서 물리적으로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물리적으로 동일한 게 없어요. 위치도 다 다르고. 맞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야 돼요. 동일한 게 없으니까 아쉬운 대로 비슷한 용도 좀 대체할 수는 있어요. 용도적 대체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 용도적 대체를 고려한다. 어쩔 수 없으니까 용도적 대체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 어쩔 수 없으니까. 저 집에 있는 그 가족 중에 뭐 아무나 생각해봐요. 물리적으로 대체할 수 있어요? 없지. 동일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영도 대체를 고려할 수 있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자식은 안 돼. 그래서 독점이 독점 시장 되는 거예요. 독점 시장. 개별성은 독점이에요. 독점. 자기가 동일한 게 없으니까. 그냥 감정평가 필요성이 더 커져. 그래서 각각 다 평가를 한다니까. 감정평가 필요성이 커진다. 당연한 얘기지. 인접성은 뭐 때문에 생긴다고 그랬을까? 부동성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다 보니까 생기는 거예요. 첫 번째, 소유의 경계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우리 토지들은 서로 붙어 있자. 그러다 보니까 꼭 사고가 생겨요. 그래서 내 토지가 이건데 측량하지 않고 건물 지으면 진짜 이런 경우가 간혹 있어요. 이렇게. 실제 제가 이제 경험한 사례인데 송파구에 무슨 식당 건물이 있었어요. 근데 남의 토지 이렇게 먹고 들어갔어요. 그 이전까지 토지 사용료를 계속 받아왔었어요. 본래 토지 소유자가. 근데 이 토지 소유자가 바뀝니다. 그러더니 이거 허물으라고. 아니 저한테 토지 파세요. 안 판대. 무슨 땡땡지 대학 교수인데 진짜 들어간 대학 몇 개 있어. 그런다는 거예요. 아 진짜 이 사람도 참. 그래서 진짜 건물 잘 났습니다. 지하까지 이렇게 여기까지 다. 그 공사하는 비용이 땅값보다 몇 배 들어갔어. 뭐 어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건물 짓기 전에 뭐 해야 한다? 측량 꼭 해야 돼요. 진짜 문제 많아요. 여러분 그 시효 취득 들어봤어요? 네. 그런 토지인지 아닌지도 그것도 확인해 봐야 돼. 알았습니까? 시효 취득은 법으로 인정하는 거 반드시 주장해서 내 것을 만들어야 합니다. 만약 그런 게 있다면 팔았다? 받아야 돼. 대가. 어? 자 그래서 일단은 소위 경계 문제가 발생하고 인접지와의 협동적 이용이 필요하다. 무슨 말이냐? 내 토지는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주변과 어울리는 이용을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이 다음에 감정평가에서 적합의 원칙이라고 배울 겁니다. 인접지와의 협동적이 필요하다는 적합의 원칙과 관련이 있어요. 그 부동산의 유용성이 효용성이 극대화되려면 주변의 토지 이용과 어울려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래서 같이 정리할 게 좋을 것 같아서 요약적으로 적어놨죠. 네. 그렇게 하시고 자 그래요. 주변이 다 주거지고 그래서 나도 주택 지었어요. 잘했죠 일단. 근데 주변에 핵시설 들어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토지를 파서 옮겨? 안 되잖아요. 그럼 가만히 있어요? 피켓 들고 나가요? 보상하라. 아주 난리야. 막 누워서 나를 갈리고 가라. 그러고. 그죠? 그럼 정보 보상해 주죠. 근데 주변이 개발돼서 땅값이 10배로 뛰었어. 그럼 가만히 있어. 피켓 들고 나가. 그게 문제라니까. 네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형평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불로소득 성격이에요. 그래서 주변으로부터 얻은 이익, 개발 이익을 네가 노력한 게 아니니까 개발 이익의 사회적 환수의 근거, 노동적 근거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외부성의 원칙과 관련이 있습니다. 무슨 원칙? 외부성의 원칙. 이렇게. 그래서 이 다음에 이거 뒤에 가서 배울 겁니다. 지금 미리 좀 적어놨어요. 그리고 이미 와서 공부하신 분들 어차피 비슷한 상황입니다. 잘 몰라. 이 다음에 뒤에 가서.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용도적 대체가 가능하겠구나. 대체가 가능하겠구나. 이런 생각도 이제 하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이 토지가 인접지와 협동적 이용, 동일한 용도로 이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얘가 이 토지를 사러 갔는데 안 판다. 아마 비슷한 토지가 옆에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대신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용도 대체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제목을 뭘 붙이냐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 잠깐 봐요. 개별성을 생각하면 물리적 대체가 어차피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뭐 하자? 용도 대체를 고려하자 이런 뜻이겠지만 또
또 한편으로는 인접성을 생각하면 비슷한 것들이 붙어 있으니까 용도 대체가 좀 용이하겠네 이런 느낌도 든다 이 말이에요. 제목에 따라 느낌이 달라. 아니 어떤 분이 그분이 이 화상 하다가 통장에 돈 찍히면 이런 천사가 따로 있나 그러잖아. 어? 알면서 그래. 그래놓고 카드 긁고 말이야. 외식해야 된다 그러고. 나에게도 설거지에서 해방 좀 시켜주세요 그러지 않습니까? 주부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외식이야. 일단 밥을 안 해도 되잖아. 그 다음에 설거지 안 해도 되잖아. 얼마나 좋아. 커피만 마시죠. 커피만. 그 다음에 지역 분석이 필요합니다. 지역 분석 필요. 무슨 말입니까? 저기 부동산 마지막 봐요. 인접지와 협동적 인접지와 지역 인접성과 연계되어 지역 분석을 필요케 한다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러니까 내 토지가 움직이지 못하다 보니까 어느 토지와 붙어 있어요. 이런 게 필요한 거죠. 지역 분석이 필요하다. 요약지를 보시면 제가 번호에다 네모쳐 놓은 거 있을 겁니다. 그게 가능성이 좀 높은 것들이에요. 나머지는 뭐 시간이 없어 안 봐도 되는데 그건 보셔야 돼. 알았습니까? 네,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 이물질 특성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출제는 이거밖에 안 됐어요. 아마 다음 페이지 그림이 있을 것 같은데 병합 분할 가능성, 같은 용도로 병합하거나 서로 다른 용도로 분할하는 거, 이것들은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하고, 용도의 다양성은 최유효 이용의 성립 근거, 판단 근거 같은데 이거밖에 안 나와 시험에. 병합 분할 가능성 용도 요소를 지원하고, 여러분 같은 용도를 병합하거나 서로 다른 용도 분할하는 것에서 용도를 다양하게 해주는 거 맞죠?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용도를 선택해야죠. 그 무슨 이용이 되는 거예요? 최유효 이용. 그래서 이것을 성립하는 성립 근거 또는 판단 근거가 된다. 이렇게 시험은 그밖에 안 나와. 이밖에. 좀 더 이제 들어가 보면 지금 현재 그렇고요. 그럼 우리가 병합 이용할 필요가 있을까? 제가 토지를 1000평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가지고 있냐면 강원도 동막골이 0.5평, 해남 땅끝마을이 0.3평, 강남이 0.1평. 무슨 의미가 있는데? 토지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규모가 커지면 돈이 되는 것을 이카르소 오브 스케일을 해서 규모의 경제 그래요. 그러니까 생산 과정에서 생산비 절감되는 걸 말하기도 하고, 규모가 커지면 돈이 된다가 뭐라고요? 규모의 경제. 이걸 키우기 산다니까. 그럼 이렇게 병합하게 되면 가치가 높아지는 것을 합병 증가라고 하고, 영어로는 플라테이지 현상, 어셈블리지 현상 이렇게 표현하는데 출제된 적 없어. 중요하지 않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분할용이 필요할까요? 네. 여러분 수천만 평의 토지를 한 가지 용도로 지정한다 바라보지 않죠?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용도 지정을 따로 할 필요가 있어. 공법상 그래서 그게 필요한 거예요. 맞습니까? 이때는 적절한 규모를 유지하면서 분할해서 이용하자. 규모가 너무 커지면 안 좋으니까 오히려 이걸 줄이자. 그게 뭐예요? 규모의 불경제. 여러분 그 용도의 다양성에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적지론에 근거가 된다 이런 표현이 있죠? 찾으셨어요? 없어요? 응? 17페이지에 용도 다양성 동그라미 2번 뭐라 돼 있어요? 주어진 토지에 적용할 용도, 그 적이 적지에 적지. 적의 용도. 적용할 용도를 정하는 적지라 그래요. 용도. 적지론. 토지가 이미 주어져 있어. 그럼 토지를 어떤 용도로 이용할까 이걸 정하는 걸 뭐라 한다? 적지론. 토지를 찾는 걸 입지론이라 그래요. 배가 아니야. 그러니까 시험에 안 나와. 혹시 이제 그래서 제가 얼마나 그 자세하게 적어놨어요. 뭐 가로도 못 적어놓고. 야 진짜 진작 이런 책 만들어주지. 돼지목에 진주목걸이. 처음부터 이걸 공부도 전혀 하기야 뭐 이걸 먼저 보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그러니까 조금 더 경험을 쌓고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좋겠죠. 자, 118페이지 봅니다. 거기 보면 이제 위치의 가변성 찾았나요? 아까 인물적 상대적 위치 변한다 그랬잖아요.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네, 잊지 마시고. 지역성이 있고 국토성이 있고 그래요.
그리고 그 국토순 중에 동그라미 위에 보면 토지 공개점이 제기되면 이렇게 나와 있나요? 그래서 토지 소유권 절대적 권리가 아닌 무슨 권리를 이해해라? 상대적 권리. 자, 건물의 특성은 인간의 생산물은 뭐 잔치 특성은 없다. 현재까지 출제가 되지 않고 있다. 너무 친절하다. 응? 출제될 가능성도 사실 없어. 응? 공부 열심히 할까봐. 자, 오른쪽이 제4장 부동산 활동 현상. 아까 우리 부동산 활동을 들어본 적 있죠? 네. 부동산 활동 누가 해요? 부동산이에요? 인간이에요? 인간이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뭐 분류 나와 있는데 참고하시고요. 양가를 3번은 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문성을 좀 따지는데요. 먼저 그 동그라미 2번에 전문성에 따른 구분이 있죠? 표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의 활동이 3차입니다. 술을 마셔도 3차까지 가야 전문가. 아셨어요? 자, 1차는 그냥 자신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2차는 나는 공인중개사가 아닌데 중개사무소에서 중개 업무를 일상 업무 수준으로 계속 하고 있어. 감정평가 사무소에서 감정평가 업무를 일상 업무로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면 2차 수준이 되는 겁니다. 근데 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하거나 감평사가 평가를 하거나 권리부서사가 권리부서를 하거나 세무사가 세무대리를 하거나 공인회계사가 회계감사를 하거나 변호사가 변호하거나 그건 뭐야? 3차 수준이 된다. 그러면 야, 나는 전문가야. 그랬어요. 네가 왜 전문가인데? 난 이래서 전문가거든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4가지가 필요하다. 그게 전문성 구별의 실익입니다. 그림 봐봐요. 여러분 시험에 합격하면 학사모 쓸 자격이 있다. 머리에 등게 달라. 에? 전문시니까 이런 수준치. 그리고 일을 어떻게 해요? 성관 주임을 다 해야지. 넌 똑바로 뜨고. 맞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쳐다볼 때 어떻게 해요? 우리 아가씨들 내가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다 그러면요. 남자들 눈빛이 달라진다니까. 이글이글 막 타. 이글이글 탄다니까. 어? 신뢰도 차이.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중개법 위반했다. 밤에 잠이 안 오죠? 심장이 콩쾅대겠죠? 윤리 수준 차이. 그렇게 하세요. 자, 그림을 기억하면 절대 외울 필요가 없다. 요 4가지 적어놓고 다른 거. 공공성, 개별성, 뭐 이런 거 나오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넘겨봅니다. 자, 한국 편주산업 분류상의 부동산의 분류가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지금 한 4번 정도 출제된다 그래요. 이제 그 이유는 처음에 이게 출제할 때는 이런 오더에서 그랬어요. 학자마다 부동산 활동을 분류하는 기준이 약간 차이가 있어요. 앞에 있는 그 분류 기준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좀 차이가 있어서 누구도 이의 신청할 수 없도록 표준산업 분류표를 기준으로 출제를 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18회 때가 처음인 걸로 기억하는데. 그런데 뭐 최근에는 아주 자세한 내용도 물어본 적이 있었지만 4년 전인가요? 이게 내용이 좀 바뀝니다. 개정이 됐는데 개정된 내용이 충분히 출제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타겟이야 그게. 여러분 이제 31회 때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같이 표를 이해를 해보도록 합니다. 자, 순서가 대중소 세 이렇게 돼 있죠. 세는 간을 세자입니다. 대분류 부동산업이 있고요. 중분류 임대 및 공급업과 관련 서비스업인데 소분류로 바로 갑니다. 자, 부동산 임대업 밑에다 적습니다. 빌려주는 상품.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밑에다 적습니다. 파는 상품. 여러분 밖에 나가보면 빌려주는 상품과 파는 상품이 있죠? 똑같습니다. 부동산도. 빌려주는 상품, 파는 상품. 됐습니까? 그리고 이 완성된 부동산에 대해서 관련 서비스업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주택관리사 있죠? 이게 관리업입니다. 부동산 관리업. 대표적인 게 주택을 근거로 하면 주거용 부동산. 그런데 이걸 제한 나머지 봐봐요. 중개, 자문 및 감정평가비 이렇게 돼 있죠? 네. 여러분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중개업은 감정평가하고 가까워요. 자문업하고. 아시겠어요? 네. 주택관리사 여기다 대지 마라. 알았습니까? 주택관리사보다 좀 더 어려워 우리 시험이. 주택관리사도 요즘 만만치 않더라고요. 이제 또. 세상에 뭐 쉬운 건 없는 것 같아요. 자꾸. 자, 세분류 들어갑니다. 이 세분류 좀 조심해야 될 게 임대업 같은 경우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이렇게 돼 있죠? 네. 그 다음 개발 및 공급업도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이렇게 돼 있죠? 네. 근데 부동산 관리업은 기타 부동산 관리업은 없어요. 항목이 없어. 네. 큰일 났네. 그러면 기타 부동산 관리업 없다 밑줄 그어져 있죠? 네. 기타 동그라미. 관리업 없다 할 때 관리 동그라미. 없다 동그라미.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타 관리 없다
시험 볼 때까지 기타 치고 놀면 안 된다. 기타 관리하지 말고 처박아 놔라고. 알았습니까? 뭐 이 방법 말고 좋은 방법 있으면 말해봐. 자, 내려가서 자, 여러분 업종과 관련된 것은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입니다. 여러분 중개업 따고 대리업도 해요? 자격이 들어있다니까. 업종이 거기에 업이. 여러분 뭐 경공모 입찰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는 중개업뿐만 아니라 뭐도 할 수 있다? 업으로 대리업. 아니, 업으로 하는 거하고 그냥 대리 그건 다르지. 업이라니까. 업. 반복적으로 해야 돼. 일회성이 아니라.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에 해당돼? 중개 및 대리업. 만약 시험이 이렇게 나왔다.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게 옛날 규정이었어. 그거 함정 팔 거라며. 그래서 자문이 독립됐어요. 투자자문업 신설. 투자자문업 여기 신설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시험장에 들어가면 다음 중 부동산업 분류 중에 세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옳지 않은 거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좀 조심하셔야 돼. 그다음 부동산 감정평가는 그대로고요. 자, 이제는 나머지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나와 있고요. 참고하시고. 속성 나와 있나요? 이거 본질적 성질을 말해요. 과학성 그러면 이론인가요? 실무인가요? 이론. 기술성은 실무. 그 다음에 사회성과 공공성 및 사익성. 사회성과 공공성이 강조되지만 사익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주의하셔야 돼. 자,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는 사회주의 국토 일부 맞지만 만약에 수용을 당한다면 정당하고 충분한 보상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무시한다. 아니에요. 전문성 됐고요. 윤리성 들어가도록 합니다. 윤리성은 30여 년 동안 한 번 나왔어요. 일단은 네 가지로 나눴어요. 고용, 조직, 서비스, 공중 이렇게 돼 있는데 고용윤리 보면 종업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종업원을 조직원 이렇게 해가지고요. 니은에 조직윤리 이렇게 연결해서 함정을 판 적이 있어요. 아닙니다. 네. 자, 그러면 종업원 여러분 내가 중개사무소 운영하는데 중개보조원이 중개법 위반을 해결하고 뭔가 문제 생기면 여러분이 책임져야 한다니까. 골프 치러 다니고 그러지 마. 에? 아, 월세로 내달라고 그랬는데 전세금 받아갖고 도망가질 않나. 이런 사람들이 생긴다니까. 그 다음에 조직윤리 할 때 이 조직윤리는 조직원 이야기가 아니야. 같은 공인중개사끼리를 이야기해. 그래서 동업자입니다. 동업자가 아니고 동종업종 종사자. 같은 공인중개사끼리 선의의 경쟁윤리가 필요합니다. 동업자 단체는 뭐예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세대한공인중개사협회. 여기 가입하고 협조했으면 좋겠다.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서비스윤리, 의뢰인과 거래관계자. 금전적인 것은 물론이고 비금전적까지 이익을 옹호하자. 공공물이 증진을 도모하는 공정윤리도 필요할 것이다. 결국은 인생을 착하게 살자. 시험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낮아요. 이제 한번 냈는데 뭐 더 낼 만한 게 별로 없어. 그럼 여기다 윤리에다가 다른 것을 뭘 집어넣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뭘 넣을 것 같아요? 개인윤리 뭐 이런 거 넣겠죠. 아니 공중윤리가 있으니까 개인윤리 넣어가지고 또 장난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봐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윤리 규제 방법 법률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자율규제 단체 규정을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나라 같은 대한변호사협회라든지 의사협회는 이 자율규제가 강력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변호사 개업을 하고 싶다. 그럼 변호사협회에서 허가를 해주지 않으면 변호사 개업 못해요. 완전히 강력해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좀 달라. 그래서 이제 결국 우리는 협회가 있다. 따라서 무슨 절충적 규제를 하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른쪽에 임장활동, 현장에 임하는 거죠. 뭐 때문에? 부동성 때문에. 정보활동, 뭐 때문에? 부동성 때문에. 통제 불가능 요인이 많아. 아까 봐요. 법지인지 포락지인지 현장에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사람이 대해서 하면 대윤활동, 물건에 대해서 하면 대물활동, 배리 장기성. 한 번 쓰고 버리는 개념이 아니야. 새로운 용도도 생각해야 돼. 이 둘 다가 뭐예요? 장기적 배려입니다. 배의 장기성. 부동산은 몇 창 공간? 3창 공간. 부동산을 바라보면 뭘 생각하자? 세 가지. 법, 경기 함께 고려하는 거. 자, 부동산 현상은 거의 출제 안 됩니다. 그리고 2번 보니까 참, 3번 보니까 참, 4번 보니까 참 해놨죠? 네. 뭐 출제가 거의 안 되고 있어요. 네. 그러나 이제 한 번 정도만 읽어보세요. 없는 책도 많고 그러니까. 자, 다음 주는 정말 중요한 수업이 되겠어요. 경제론. 이거 빠지면 큰일 납니다. 다음 주.
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